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과천에 사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세요? 사람들은 흔히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합니다. 악하게 살면 나쁜 업보를 받기 마련이니 인간이라면 응당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인과응보라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들은 안 죽고 착한 사람들만 하늘이 일찍 데려간다고들 하잖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는 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피해를 끼치고도 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일을 겪을 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늘도 무심하다며 신을 원망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면서 남한테 폐 한 번 끼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생겼을까를 곱씹으며 신을 원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이 지옥에 빠뜨린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지도 궁금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걸 굳게 믿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지극히 평범한 경상도 분들이셨어요. 다소 표현에 서툰 아버지와 말수는 적지만 그래도 자식에게는 살가운 저희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다 저를 또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낳으셔서 제 친구들 부모님과 비교해보면 훨씬 젊은 편이셨어요. 아버지는 이 동네 저 동네 트럭을 몰며 반찬거리를 파는 장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백반집에서 일을 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두 분 다 고졸이신데다 친가 외가 모두 형편이 어려웠고 그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이야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일가족이 천장에서 비가 새는 오래된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남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측은하게 생각하거나 많이 힘들었겠다며 위로를 건네고는 했어요.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이 저에게는 꼭 나쁜 기억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희 네 식구는 항상 즐거웠거든요. 어릴 때라 딱히 무력도 없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못 사는 달동네에 위치해 있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제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대상이 없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항상 좋으셨어요. 밥상에 변변찮은 반찬 하나 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늘 웃는 얼굴이셨죠. 살면서 두 분이 싸우는 걸 본 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기만 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하지는 않겠구나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게 순진한 생각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할 수 있는 낭만적인 생각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나중에 커서 저희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 평범하고도 행복하게 평생 다투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서울 경기권보다는 아무래도 지방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요즘에야 이혼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렇게 돈을 조금 모으고 나면
연애를 하고 있던 상대와 금방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편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사귀기 시작했던 남자친구와 취업을 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물론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5살 연상이었던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신 저희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고요. 제 남자친구는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 사장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친한 동생인데 일전에 카페에 놀러 왔다가 일하는 저를 보고 먼저 소개해달라고 졸랐다고요. 당시에 저는 딱히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그럴 여유도 없었지만 일터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민기 형한테 제발 하나씩 좀 소개해달라고 엄청 졸랐었어요. 형이 저 같은 놈한테 소개해주기 아깝다고 어찌나 욕을 하던지. 별 생각 없이 나갔던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이었어요. 다소 조용하고 집순이인 저와는 달리 성격도 활발한 편인데다 친구도 많고 여러모로 외향적인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와는 너무 다른 점이 많아 보여서 가볍게 사귈 수는 있어도 진지한 사이로 발전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격은 둘째치고 저희는 취미도 좋아하는 운동도 집안 환경도 가치관도 너무 달랐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다르다면 신선한 재미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계속 설득하며 연애부터 결혼까지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습니다.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제게 다른 게 뭐가 문제냐며 본인이 저에게 다 맞춰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우리는 틀림없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제가 우선이었고요. 저도 결혼 전에 하는 그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확신하는 걸 보면 적어도 지금의 이 마음만은 진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게 저의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걸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결혼할 당시에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뒤 관련 대기업에 취업을 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IT 벤처 사업을 창업했고요. 그리고 저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자라서 익숙하고 친정과 시댁이 있는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창업을 하며 서울로 올라가기를 원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직장을 관두고 다시 재취업을 해야 했지만 제가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한동안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도 그랬지만 평생을 처음 살아보는 이 번잡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가족이나 친구 하나 없는 삶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겨우 적응했던 일터를 옮겨 또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다 신혼의 단꿈을 즐길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창업을 한 직후라 회사 일로 바빠 평일에는 야근,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많은 아이들을 보고 오면 진이 다 빠져서 집에서는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고요. 겨우 주말에 정신을 차려서
밀린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좀 하다 보면 금방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올해는 아이 낳는 게 어때, 여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기까지 가질 수 있을까? 당신이나 나나 맞벌이 하느라 너무 바쁘고 피곤하잖아. 여기서 아기까지 낳아서 돌본다고? 왜 못해?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리고 애들 돌보는 건 당신 전공이잖아. 당신도 우리 닮은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며? 남편은 그저 단순하게 남들도 하는 일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걸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일로 애들을 돌보는 것과 내 자식을 집에서 하루 종일 키우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라는 걸 어디서부터 이해시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육아는 마음이 찰떡처럼 잘 맞는 부부가 교대로 아이에게 붙어서 밀착 케어를 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평일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같이 저녁 한번 먹기도 힘든 저희가 시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이 고된 편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일하고 싶은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었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일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이건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서로 합의했었던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잖아. 엄마가 젊을 때 낳을수록 애도 건강하다는데 당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낳아야지. 그 노력은 엄마만 해? 아빠도 술, 담배 끊고 건강에 신경 써야 튼튼한 아기가 나올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술, 담배 끊을 테니까 올해는 아기 가지자. 응? 엄마가 노산이면 아기도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대. 솔직히 나이 타령하는 게 웃기지도 않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 30도 되지 않은 저에게 노산 타령을 한다는 게요. 거기다 저는 평소에 아무리 피곤해도 주 3일은 무조건 운동을 다녔고 인스턴트는 멀리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건강식을 챙겨 먹으려고 신경 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건강관리라고는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잦은 술자리에 폭음은 물론이고 하루에 조끼 한 갑씩은 담배를 피워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집 앞 편의점을 나갈 때도 차를 끌고 나갈 정도로 움직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다른 운동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거기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는 그 나이에 벌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고서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이런데 저보러 노산 타령을 하면서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지금 낳아야 한다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하지만 결국 저희 부부는 올해 안에 임신 시도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저렇게 아이를 원하고 저도 아이를 원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기왕이면 말 나왔다 싶을 때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대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철석 같은 약속을 받아냈죠. 그렇게 저희는 3달 정도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자연 임신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워낙 아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톡으로 은근히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다행이다 싶었죠.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저희보다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출산용품 따위를 벌써부터 바리바리 준비해서 보내시기도 했고요. 벌써부터 뱃속의 아기가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크다니 아기를 갖기로 생각한 게 참 잘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주 차에 갑작스런 하이엘로 병원을 찾아갔더니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이었죠. 한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임신 초기인데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나 하는 자책감으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잠이 들면 꿈에서도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아기가 저를 찾아와 품에 안기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꿈에서 깨어난 날이면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만 울어. 아이는 또 가지면 되는 거야. 너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거 정상 아니야. 그런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남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위로한답시고 건네는 그 사람의 말에 그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 튼튼이 얼굴도 못 보고 보냈는데 당신은 슬프지도 않아?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슬프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도 어떻게 이미 없어진 애를. 말을 왜 그렇게 해? 없어진 애라니? 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도 속상해서 그러지. 떠난 애는 이만 놔주자 우리. 그리고 아이는 또 새로 가질 준비하면 돼. 사람도 사람으로 있는다잖아. 떠나보낸 애도 또 새로운 애가 찾아오면 괜찮아질 거야. 슬픔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머리로는 남편의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말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 슬픔을 가눌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몸을 추스른 뒤 얼마 후에 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정말 이보다 더 잘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산기가 있어 누워있는 게 좋다는 의사의 말에 회사도 휴직한 채 먹고 씻을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하루 종일 누워만 있기도 했고요. 그 흔한 커피 한 잔 마시지 않고 예쁜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쉬는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구조차에 아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아기를 바로 가졌던 게 또 문제였을까요? 습관성 유산검사도 해보았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난소나 자궁 모두 튼튼하다고 했고요. 다만 잇따른 유산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연달아 아이를 잃고 나니 저는 다시 아이를 가질 시도를 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또 시도하면 된다며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을 수 있지 않겠냐는 태평한 소리나 하더라고요. 그걸 위로라고 하는데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단 다시 복직을 해서 일을 하며 최대한 아기 생각을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시간도 잘 흘러가더라고요.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하지만 뜻 모를 저의 두려움을 아기가 눈치라도 챈 건지 이제는 임신조차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이전에 2번의 경험에서는 임신 자체는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거든요. 남편은 힘들지 않은 척을 하는 건지 힘들지 않은 건지 전혀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시 아기를 갖자고 하면서도 오히려 끊었던 담배도 다시 시작하고 친구들 만나서 밤새도록 노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다반사였어요. 물론 뱃속에 직접 아이를 넣고 다닌 엄마만큼의 상실감을 아빠가 느끼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여보, 담배는 그렇다 치고 제발 술이라도 좀 줄이면 안 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라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줄 알아? 거래처 접대, 영업에 사업하는데 어디 술 없이 비즈니스가 되는 줄 알아? 내가 밖에서 돈 버느라 똥줄 빠지게 고생하는 건 알지도 못하면서. 알겠으니까 시간 남은 퇴근하고 같이 운동이라도 하고 바람이라도 좀 쐬자고. 우리 예전처럼 데이트다운 데이트 한번 해보는 게 내 소원이야.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타령하며 친구들과 마시는 술자리까지 터치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최대한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예전과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노력하면 우리 사이도 회복될 거라고 믿고 싶었고요. 남편은 말로만 알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좋으면 좋아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한 건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본인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연애를 할 때는 그래도 스타일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를 하던 시절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무성의하게 바뀌더라고요. 하도 같은 옷만 입고 다니길래 그나마 제가 사다 준 옷들도 갈수록 술배가 나와서 출근할 때가 아니면 평소에는 추리닝 차림으로 돌아다니기 일쑤였고요. 결혼하면 그냥 자기 관리 안 하는 동네 아저씨가 되는 사람도 많다던데 알고 보니 그게 제 남편이더라고요. 그래도 바쁘고 피곤하다는데 외모로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러려니 했어요. 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실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골라주고 사다주는 옷만 입고 지저분하다고 잔소리를 하고 또 해야 겨우 나가서 머리를 자르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쇼핑백에 이 옷들은 다 뭐야? 당신이 산 거야? 그 거래처 사장한테 줄 선물 좀 사러 갔다가 간 김에 옷 좀 샀어. 요즘 너무 입을 게 없더라고. 회사 직원들도 남아보면 제발 옷 좀 사 입으라고 타박이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걸 한꺼번에 다 샀다고? 언제는 나더러 옷 좀 사 입고 남들처럼 깔끔하게 좀 해 다니라며. 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잔소리야? 갑자기 지나가다 백화점을 들렀다면서 옷이며 벨트에 불편하다면서 결혼식 참석이 아니고서야 쳐다도 안 보던 구두까지 턱턱 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해야겠다며 피부과에서 몇백만 원이 나는 패키지를 끊어오기도 했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미용실을 다녀오기 시작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저러니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 앞에 드리워진 불행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곧 저러다 또 말겠지 싶은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클릭해보니 바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동네에서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둘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연하였던 남편이 애교가 많아 애정 표현도 곧잘하는 편이었다고요. 그런데 모종의 일을 계기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계기라는 건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고 부쩍 스타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요. 그걸 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통 최근에 저희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에이, 설마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바람을 피운데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니지.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전에요. 당신 어디서 또 이렇게 술을 마셨어? 몰라, 말 걸지 마. 아, 피곤해. 내일 아침에 나 콩나물 해장국이나 좀 끓여줘. 목 싫어 죽겠네. 하지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술에 진탕 취해서 집에 돌아와 해장국 타령을 하며 침대에 엎어지더라고요. 씻지도 않고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 윗옷을 벗겨내는데 남편의 자켓 안주머니에서 제 발치로 뭔가 툭 떨어졌어요. 허리를 숙여 주워들고 보니 처음 보는 립밤이더라고요. 그것도 향기나는 체리색으로요. 입술이 다 터져서 갈라지고 피가 나길래 제가 발라준다고 내밀어도 고개를 저으며 질색을 하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남편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지금까지 없었던 비번이 걸려 있더라고요. 불길한 느낌이 점점 현실이 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제가 아는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해 넣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니면 일이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건지 시도 횟수로 채 10번을 넘기기 전에 핸드폰 잠금이 풀렸습니다. 번호는 또 단순한 남편답게 저도 알만한 숫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잠금이 해제된 핸드폰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가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것 빼고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이름도 보이지 않았고요. 사진이 2만 장이나 찍혀있는 사진첩도 눈에 불을 켜고 뒤졌지만 마찬가지로 이상한 게 없었어요. 이쯤 되자 제 의심이 너무 지나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이 무슨 바람이야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핸드폰을 다시 남편의 머리맡에 가져다 두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핸드폰 설정으로 들어가 보안 폴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있더라고요. 보안 폴더 안에 잘도 숨겨놓은 사진첩과 또 다른 메신저가요. 사진첩에는 온갖 여자들의 단독 사진 혹은 남편과 같이 찍은 투샷 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간히 그 여자들과의 메신저 대화를 캡처해둔 것도 있었어요. 제 추측으로는 하도 많은 여자들과 대화를 나눈 터라 그 중에 기억을 해야 할 만한 내용이 대화에 나오면 그 부분을 캡처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메신저를 열었더니 제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아까 사진첩에서 봤던 여자들과의 대화방이 수년 전부터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업소 아가씨로 짐작되는 사람도 있었고 일반인인데 이 인간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상대가 유부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로 유부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만난 겁니다. 더 징그러운 부분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그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전부 나이와 실명, 사는 동네 특징 순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30살 이하나, 청담동 유부녀 예쁨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걸 보는데 순간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먹은 것들을 꽥꽥거리며 모두 개워낸 후 저는 화장실 변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지금 제게 닥친 이 일이 비로소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일어난 남편이 해장국 타령을 하면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그 새벽 내내 꼬박 밤을 새운 저는 사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너 이혼? 야,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네가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하니 많이 난리야? 이혼 얘기를 꺼낸 순간 이런 반응조차 예상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인간의 눈앞에 제 폰으로 찍어둔 불륜의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그 사진들을 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자 나오는 술집도 가고 그러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 이런 것도 이해 못해? 나가서 네 친구들한테 물어봐. 걔네 남편들도 다 이러고 살걸?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모르고. 누가 다 이러고 살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사회생활은 너만 해? 나도 나가서 돈 벌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해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집에서 마누라가 이러면 더 질리는 거 몰라? 이 순간마저도 반성의 기미도 없이 내뱉는 그놈의 사회생활 타령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애초에 저 인간에게 자기 반성 따위를 기대한 게 저의 잘못이었죠. 그럴 인간이었다면 이런 일을 만들지조차 않았을 테니까요. 바람 피운 걸 들켜놓고도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짐작하긴 했었어. 됐으니까 소송으로 가자. 넌 협의할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뭐?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술집 여자랑 술 좀 마신 게 무슨 바람이야. 내가 진짜 딴 년이라도 만난 거면 억울하질 않지. 헛소리 더 들어줄 여력도 없으니까 나중에 내 변호사하고 얘기해. 그 길로 전 집을 나와 제일 친한 친구 집에서 당분간 머물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제 사정을 듣고는 남는 방에 쭉 같이 살아도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남편 놈은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도 저러다 말겠지, 쟤까짓게 설마 진짜 이혼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후 진짜 제 이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가자 아주 전화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인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애 하나 못 낳는 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고요.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협박을 해도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속에 있던 진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랑은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결혼 전에는 우리가 다른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그 말들 중에 어디서부터 진심이었고 어디서부터 또 거짓이었을까요? 그렇게 그 인간과 저는 서로의 온갖 더러운 바닥을 보며 추잡스럽게 이혼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니었으니 애초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말이었죠. 한쪽의 일방적인 부정행위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위자료는 정말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기껏해야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약간의 재산 분할로 이 실패한 결혼은 정리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 돈조차 제게 넘기는 게 아까워 치를 떨더라고요. 법정에서 나오면서도 제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악다구니를 질러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때나마 제가 사랑했었던 인간의 바닥을 바라보는 슬픔을 겪었죠. 저 인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저런 인간과 평생이라는 걸 꿈꿨던 저에 대한 연민으로요. 이혼을 한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연애한 남자와 일찍 결혼을 했고 그 후로는 원만한 결혼 생활과 아기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살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내 이하나에 대한 삶만 있었지 인간 이하나로의 인생은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여자친구,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누군가의 예비 엄마이기 이전에 아무 수식어도 없는 저 그 자체의 인생을 이제라도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무엇보다도 먼저였어야 했고요. 그 후로 몇 년간을
저는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구속받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진짜 저를 찾는 일을 끝없이 시도했습니다. 그제야 진짜 제가 좋아했던 것, 좋아하는 척했던 것, 사실은 원했던 것, 원하지 않았지만 해야 했던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지난날의 저를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혼 이후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실패한 것만 같은 그 느낌을 더 이상 떠올리는 일이 없어졌고요. 이 모든 일이 지나가자 저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지난 결혼 생활의 실패 이후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과 감히 평생을 약속한다는 게 제게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 저의 막연한 두려움과 아픔까지도 모두 이해한다며 천천히 다가와준 그 사람이 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하나씨, 나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씨 옆에서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제게도 마음을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제게 사랑을 강요하지도 재촉하지도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 뒤를 지키고 있다가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아주기만 할 뿐이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한 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제 발등을 찍게 될 또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일단은 기꺼이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2년을 연애하고 그러고도 1년쯤을 더 망설인 끝에야 비로소 이 사람과 인생을 걸고 평생이라는 모험을 해볼 확신을 가지게 된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나야,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에 와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를 게다. 지훈이, 너 평생 하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봐,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한다니까. 바로 저를 친딸보다도 더 아껴주시는 예비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모자란 막내 아들놈에게 비해 너무나도 사랑스런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듣는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당신 아들은 초혼인데 저는 재혼이니 싫다며 반대하실 법도 한데 그런 내색 한 번 없으셨어요. 그저 제가 많이 힘들었겠다며 당신 아들이 또 상처를 줄까봐 그게 유일한 걱정이라고 하셨죠. 예비 시아버지를 뵙고 나서야 저는 남자친구의 선하고 너그러운 성격이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혼식은 친한 친구 몇 명만 부르고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한 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자기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제가 편한 대로 하라고 배려해 주었죠. 결혼식 날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겪어봤으니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결혼도 떨리고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조금 소란스럽더라고요. 잠시 후 안쪽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하나! 고래고래 신부 대기실에 떠나가라 제 이름을 외치며 들어온 그놈은 바로 저의 전남편이었거든요.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제 재혼식에 참석해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얼굴이 있다면 바로 저 얼굴 아니겠어요? 전 남편 놈의 얼굴을 아는 제 친구들도 어이가 없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요. 이거 안 나? 아니야. 저 인간 그냥 내버려둬.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친구들이 제게 다가오는 그 인간을 막아서며 끌어내려고 붙잡느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기세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그 인간은 붙들린 손을 뿌리치며 어깨를 한번 털더니 그러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하고 헤어진 지 얼마나 지났다고 뭐 재혼을 해? 저는 친구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신부 대기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소리를 지르라는 말과 함께요. 친구들이 모두 나가자마자 저는 그 인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진짜. 내가 재혼을 하든 말든 너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이혼한 거 기억 안 나? 그렇게 마셔대더니 알코올성 치매라도 걸렸니? 너 사실대로 말해봐. 나랑 살 때도 밖에 있는 저 새끼랑 붙어 먹었지? 그때부터 작정하고 나 엿먹인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혼인 생활 내내 바람을 피운 게 누군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이름도 다 기억나지 않을 수십 수백 명의 여자를 만나놓고서는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적반하장이라는 게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도 너같이 더러운 걸레처럼 사는 줄 알아?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잘 사는 꼴 내가 두고 볼 줄 알아? 꿈도 꾸지 마. 넌 이 결혼 할 자격도 없고 잘 살 자격도 없어, 이 끔찍한 여자야!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여자 꼬셔서 결혼해놓고는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살았던 건 너 아니야? 너 그 입 안 닥쳐? 그때 닫혀있던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가,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아버님. 밖에서 제 친구들이 안절부절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신 예비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그 뒤로 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낯선 남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저를 보시곤 얼른 이쪽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저를 당신의 등 뒤로 숨기셨죠. 아니, 자네가 여길 어떻게 온 건가?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전 남편을 보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뜻밖인 건 전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예비 시아버지를 보더니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며 펄쩍 뛰는 겁니다. 이 사장님, 설명해보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네가 왜 우리 막내 며느리랑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 그게...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자네가 혹시 우리 며느리 첫 남편인가? 와이프 버리고 바람 피웠다던 그 쓰레기 같은 놈? 예비 시아버지는 전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금방 돌아가는 사태를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은 기겁을 하며 예비 시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제 인생 망치려고 일부러... 됐네. 자네한테 더 들을 이야기는 없는 것 같군. 세상 참 좁지. 자네 같은 인간과 지금껏 거래를 해왔다니 이거야말로 믿기지가 않는군. 사장님, 제 이야기를 좀... 예비 시아버지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며 문 앞에 와있던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전 남편 놈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힘으로 상대가 될 리가 없었어요.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그 인간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하더라고요. 야, 이하나!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웃기지 마. 내가 너 가만 안 둔다고 죽어봐. 일단의 소동이 끝나자 예비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놀란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아이고, 아가 놀랐지? 죄송해요 아버님. 저 때문에. 죄송하긴 다 저 몹쓸 놈 때문이지.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일 우리 회사 법무팀에 연락해서 저놈 다시는 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리고 저의 결혼식은 예정보다 조금 늦게,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된 저의 남편이 자기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며 한참 자책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어차피 한 번은 닥칠 일이었다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어요.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전 남편 놈이 차린 회사의 거래처 사장님이셨더라고요. 그것도 갑을 관계에서 명백히 갑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거래처였죠. 시아버지 회사와의 계약건이 전 남편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그 인간은 작년 말쯤부터 무리하게 벌였던 합작 프로젝트 개발건이 무산된 후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는 데다 신규 개발건마저 난항을 겪고 있어서 기존 거래처들과의 재계약이 회사의 존폐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어떻게 됐을지는 짐작 가능하시죠? 저희 시아버지는 그 인간과 기존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예정되어 있던 재계약건 역시도 백지화시켰다고 합니다. 거기다 업계에 안 좋은 소문까지 돌게 되어 다른 거래처들도 각자의 이유를 대며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직원들의 월급도 떼어먹고 있다가 노동청에 고발을 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예식장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우고 저를 협박했던 건까지 더해서 형사고발도 당했고요. 처음에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저를 죽여버린다느니 다들 제게 속고 있는 거라느니 소리를 질러대던 그놈도 나중에는 눈물 콧물 쏟으며 한 번만 선처를 바란다고 시아버지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아니었어도 머지않아 망했을 회사였긴 했지만 이 정도면 그 인간이 받아야 할 업보는 모두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조금 이르게 혹은 조금 늦게 찾아올 뿐이지 누구나 받아야 할 죄값은 언젠가는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우리 식구들에게 그때의 사건은 해프닝처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가, 건강은 좀 어떠냐? 괜찮아요, 아버님. 오늘 그이랑 같이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아버님 좋아하시는 천혜향 사왔거든요. 내일 가지고 뵈러 갈게요. 몸도 무거운데 뭐하러 와? 출산 예정일이 언제랬지? 다음 달 15일이요. 병원에서 아직은 좀 움직이는 게 좋대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저는 너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희에게 좋은 소식도 생겼는데 뱃속에 쌍둥이 아가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벌써 만삭이라 사실 몸이 좀 무겁긴 해요.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약간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요즘은 남편과 저를 딱 반반씩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태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애태워도 만날 수 없었던 아기가 이제는 엄마가 몸도 마음도 편해진 걸 알고 다시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특히 시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벌써부터 시댁에 잠깐 들렀을 때도 애들을 편하게 눕혀야 한다며 아이방까지 꾸며놓으셨답니다. 제 인생의 어둡고 힘든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가고 지금 제 곁에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곧 태어날 아이들과 좋은 생각만 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